여순 사건 5번째 시간입니다. 역사학자 주철희 박사님 그리고 순천 YMCA 김석 사무총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오늘은 5부 순서로 제주 4.3 사건에 관해서 좀 자세히 짚어보려고 했는데 그 전에 8월 5일 날 김석 사무총장이 국회 갔다 왔죠. 특별법 개정 네, 문제 좀 압박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을 만났죠.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조사 기간이 다가오고 있다. 네. 종료가 종료가. 10월 5일로. 네. 그럼 이제 6개월 뒤에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와야 된다. 제출되는 것으로 이 위원회가 종료돼 버리고 네. 이 특별법도 사실상 활동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가운데서 그럼 무엇을 제일 먼저 이 특별법 중에 개정해야 될 거냐라고 네. 물어봤을 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어쨌든 조사 기간이라도 좀 연장을 좀 해놓고 네. 뭐 희생자 결정 과정에서 신고된 것에 비해서 9%밖에도 이루어지지 않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 기간을 좀 연장하자. 이 법이 지금 현재 발의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법을 좀 개정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 여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은 우리 여수의 주철현 의원이시고 네. 부위원장은 순천의 김문수 의원이시고요. 네. 그래서 국회에 여순 역사왜곡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주관으로 네. 간담회를 요청했고 네. 8월 2일 원래는 오후 2시인데 본회의가 잡혀 12시 30분에 네. 개최가 돼서 음. 특별법 이 조사기간 연장 개정하자. 네. 그다음에 행안위원회가 됐든 아니면 이 특별위원회가 됐든지 간에 여순위원회에 네. 업무 보고나 또는 관련된 내용을 좀 조사를 좀 해달라.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그다음에 지원단 중심으로 그러니까 공무원 중심으로 왜 운영되고 그다음에 보고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서 깜깜이로 지금 이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회가 좀 제대로 좀 보고를 받아달라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요구하기 위해서 갔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간 김에 주철현 의원, 김문수 의원, 권양엽 의원, 우리 문금주 의원, 조계원 의원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 다 같이 만났고 또 네. 우리 지역 출신인 국회 부의장인 이하경 네. 부의장님도 만나서 간곡하게 호소를 드렸고 네. 또 이하경 의원님의 안내로 우원식 국회의장님도 만나서 또 간곡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호소했고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윤건현 간사를 민주당 간사를 또 이하경 의원님 방까지 좀 같이 안내해 주셔가지고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고 네. 또 용해인 의원에게도 말씀을 드리면서 네. 어찌됐든지 간에 사실상 여순 사건과 관련된 이 조사 기간이 끝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이것을 좀 상기시키고 법률화를 좀 빨리 처리해달라고 하는 요구들을 간곡하게 저희가 하고 왔습니다. 네. 만날 사람 다 만났네요. 국회의장도 만났고 만났고 부의장도 만났고 행안위 간사인 윤건영 의원도 지금 만났고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 그다음에 원내대표, 그다음에 야당의 행안위 간사인 간사님 뭐 네. 이런 분들 좀 못 만나고 그래서 다시 8월 달 안에 또 국회를 가서 또 호소 드릴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말을 들으니까 이분들은 말로는 다 하겠다 하죠. 지금 근데 이제 네. 이 건 말고도 현안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국정농단을 비롯한 불리우는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대단히 국회가 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런 가운데서 이 여순을 잊지 않게끔 하는 것은 지난번 대중화와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시민사회의 역할이지 않느냐. 네.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매달려 볼 수밖에 없다.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하경 부의장은 우리 또 김석 사무총장의 YMCA 직계입니다. 선배잖아요. 직계. 그렇죠. 네, 직계 선배이기 때문에 제가 또 매달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네네. 예, 아무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가 이 방송 지속하면서도 이야기 나눠보고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4.3 사건 얘기해보죠.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해방 후부터 48년 단독 정부 수립까지의 한국의 사회 상황 좌우대립이 심각했고 그런 사이에 남북 분단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컸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4.3 사건과 여순 사건을 연관하면서 여순 사건 때문에 4.3이 더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끝났어요.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4.3 사건을 조금 더 결국은 여순 사건은 4.3 사건이랑 뗄 수가 없는 거니까 4.3 사건을 좀 다시 한번 짚어보죠. 그때 원래 47년 3월 1일 그때부터 우리가 봐야 된다 그 얘기 하셨는데 쭉 한번 4.3 사건의 발달부터 쭉 한번 주철희 박사님 정리 좀 해주시죠.
이제 제주 4.3 특별법에는 1947년 3월 1일 네. 이 기점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3월 1일이라는 부분이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찌됐든 간에 전 조선 당시 조선인들이 염원했던 자주통일 국가를 염원했던 제주도민들이 모여서 이제 행사를 했던 것이고요. 네. 이것들이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면서 제주는 이것을 기하로 해서 이제 뭐 공무원, 경찰 할 것까지 파업이 일어날 정도의 네.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네. 그래서 제주 사회는 47년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훨씬 더 아마 제주 민중들의 힘이 결집되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47년부터. 그렇죠. 이런 결집된 힘들이 이제 다시 서북청년단이라는 육지에서 들어온 어떤 이제 우익 계열. 계열의 청년단들에 의해서 어떤 압제와 이제 고통을 받으면서 민중들은 불만이 쌓였고 네. 그것들이 기화가 돼서 1948년 4월 3일 이제 네. 봉화를 올렸던 거죠. 네. 그러면 4월 3일 봉화는 핵심은 이제 어찌됐든 간에 그래 4월 3일 날 예.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 4월 3일 새벽에 네네. 이제 제주의 인민위원회 네. 내에 군사부가 있습니다. 인민위원회 밑에 군사부. 네, 군사부에서 이제 제주의 주요 지서를 습격하면서 이제 탄압이면 항쟁하겠다. 그리고 단독 정부 수립 반대한다. 네. 이런 이유로 이제 봉기를 했던 거죠. 네네. 4월 3일. 이 봉기에 제주 도민들이 이제 호응하면서 네. 제주는 이 확산되었던 거죠. 네. 그러면 4.3이 그렇게 어쨌든 인민위원회 소속 군사부가 먼저 습격을 한 거네요. 지서를 습격하면서 예. 거기에 민중들이 같이 하고 그러면 이제 국가 차원에서는 그걸 진압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 이 민중들이 가면 지서를 습격했다라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네. 치안의 문제냐 아니면 국토 방위적 문제냐라고 고민을 해보셔야죠. 아 그래서 이게 국군이 갈 거, 군인이 갈 거냐, 경찰이 갈 거냐. 예. 그래서 제주 4.3이 발발하면 바로 4월 5일 날 네. 제주도 비상경비사령부가 설치됩니다. 아, 제주도 비상경비사령부에는 그 사령관으로 네. 당시 경무국,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청이죠. 예, 예. 경찰청 공안국장인 김종호를 앉힙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 제주도민들의 지서 습격은 국토 방위적 문제가 아니고 치안의 문제네. 치안의 문제였던 예, 예, 거죠. 예, 예. 치안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비상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김종호 사령관이 나와서 이제 뭐 진압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된 거죠. 네. 우리가 시위하면 경찰이 와서 진압하는 거랑 같은 당연하죠. 장이에요. 예. 47년은 국가가 수립되기 이전의 관계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 치안이냐 국방경비냐라고 하는 중요한 지점을 예. 주 박사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 예, 같아요. 이게 이제 48년 4월 3일이어도 아직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아직 정부가 없었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그때는 이제 국방경비대라고 현재 국군으로 칭해지는 조직이 존재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예. 이 조직이 국방경비대. 나선 예. 것이 아니거든요. 예, 예. 경찰이 나섰던 것이고요. 예. 근데 이제 당시에 제주에는 구연대라는 부대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구연대. 예, 구연대. 그 구연대의 연대장이 이제 김익렬이라는 연대장이죠. 예. 지난 시간에 예. 중요한 인물이라고 김익렬 한 중령이 사람. 이제 예. 연대장이었는데 네. 김익렬 중령이 이제 이게 군인으로서 이 사건을 최고 지휘 그 계급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목격한 거죠. 이 사람이 목격한 상황 속에서 자기가 판단하는 것은 이건 대화로만 해결할 수 있는 거다. 어떤 근데 잠깐만. 아까는 치안. 결국은 경무부에서 네. 하다가 이게 구연대로 소관이 넘어간 건 또 어떻게? 그것은 예, 예. 이제 이 제주 경비 비상경비 사령부가 네. 군에 의해서 이루어진 시점은 네. 1948년 10월 11일입니다. 아, 그 구연대가 투입 예, 그 그렇죠. 관여한 게 그렇죠. 그러면 10월 11일이면 4.3 하고 6개월이나 지난 그게 여순하고 그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요. 예, 예. 그건 좀 이따 좀 설명을 드리고요. 예. 이제 당시에 국방경비대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조직이냐면 경찰의 예비 조직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네. 경찰들이 어떤 하지 못하는 국가의 주요 시설을 경비한다든가 네. 예를 들어서 철도가 다니는 터널은 당시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었거든요. 네. 이런 시설들을 전부 다 이 국방경비대가 맡아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제주도도 마찬가지 제주의 주요 시설들을 네. 국방경비대가 관리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제 봉기했던 세력들이 뭐 공격을 한다든가 그럼 다시 막을 것이고 이들이. 예. 그래서
이 제주도의 주요의 지점들을 담당하고 있었던 국방경비대 구연대장이 바로 김익렬 중대장입니다. 네. 중령입니다. 예, 예. 그래서 김익렬 중령은 어찌됐든 간에 제주의 상황을 자기가 직접 눈으로 목격한 거죠. 예, 예. 그래서 자기가 본 관점에서 이것은 대화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판단한 거죠. 아. 그래서 이제 4월 28일 날 이제 제주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당시 제주도지사라든가 네. 조금 전에 말했던 제주 비상경비사령관의 김종호 네.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들 저 한라산에 있는 유격대들하고 만나서 협상해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아,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대화를 해봐라. 대화를 해라. 네,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다들 몸을 사리고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익렬이가 나서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김익렬 연대장이 내가 그럼 목숨을 걸고 가서 대화하겠다.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래서 4.28 회담을 만들어서 그렇죠. 이게 끝날 뻔한 건데 다시 뭐 마을 오라리 마을에 예. 4.28 협상을 통해서 이제 음. 이쪽 우리 미군 측에서 주장하는 조건, 네. 그다음에 산으로 올라갔던 유격대의 조건, 네. 이 조건들이 이제 서로 합의가 됩니다. 네. 합의가 되면서 이 합의 사항이 이제 한라산에 전부 다 알려져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한라산까지 알려진 시간을 72시간으로 본 겁니다. 아. 다시 말 3일. 예. 3일 3일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가 모두 총을 논다. 네. 이렇게 예. 합의가 된 거예요. 예, 예. 그랬는데 이 72시간이 이루어지기 전 5월 1일 날 네. 오라리 방화 사건을 터뜨린 거죠. 서북청년단. 서북청년단과 경찰들이. 왜? 이 협상 조건에가 뭐가 있냐면 네. 지금까지 압제했고 친일했던 경찰들을 처단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경찰청 4월 28일 날 협상 그러니까 내용에가. 당시에 남로당 그 무장대 대장이었던 김달삼과 네네. 김익렬 이 중령이 만나서 그 이걸 대화로 풀어야겠다라고 하는 내용 중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과정에서 예. 72시간의 시간을 주고 어쨌든 간에 무장해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합의를 이루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죠. 네. 그게 대단히 중요한 시점인데 이제 그 안에서의 그 내용에 대한 반발로 5월 1일 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협상 내용대로 하게 되면 그동안에 자기들의 악행이 드러나게 된 것들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악행을 숨기기 위해서 오라리 마을을 방화했고 네. 다시 이 72시간의 약속이 안 지켜져 버린 거게 되는 예. 거죠.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했던 거죠. 그러면 이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거냐라는 이제 회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네. 김익렬은 이 책임을 들어서 제 구연대장에서 해임이 되게 됩니다. 구연대장에서. 그렇군요. 예. 그래서 구연대장에서 해임이 되던 김익렬은 이제 그해 6월 15일 날 여수 제14연대 연대장으로 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김익렬이 음. 여수 사건과 제3 네. 제주 4.3의 중요한 인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이게 김익렬은 1921년생이거든요. 네. 이게 당시로 보면 27살이 연대장이에요. 예. 지금으로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뭐 그때는 아직. 예. 그래서 그러면 당시 14연대 봉기를 주도했던 김지혜, 홍순석 이런 사람들 나이 생년월일도 다 1922년에서 23년생 정도거든요. 네. 이게 동년배들이죠, 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주 상황들이 전달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좀 놓여 있게 네. 되고요. 그래서 이제 김익렬은 여수로 오고 제주는 계속 소요 상태가 계속 되는 상황이고. 네, 제주는 예, 예. 이제 김익렬 이후에 박진경이라는 네네. 이제 가장 또 제주 4.3에서 충격적인 인물 중에 하나 박진경이라는 이름을 꼭 구연대장, 예, 새 이제 신임 구연대장. 그렇죠. 신임 연대장이 이제 박진경. 예. 예. 박진경 중령이 이제 연대장으로 오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연대장으로 선임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제주 지리를 잘 알고 있었던 거. 네. 일제 시기에 제주에서 근무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랬던 예.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영어를 전공했던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 미군들이랑 미군들과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사람이죠. 예, 예. 이런 측면에서 이 사람이 이제 제 구연대장으로 선임이 됐는데 이 사람이 취임사가 네. 기가 막힙니다. 제주도민 30만을 다 죽여도 된다. 그리고 제주도를 확보한다. 아 이분은 좀 과격한 사람이군요. 이게 이 사람 막 조금 전에 김익렬하고는 많이 예. 색깔이 다르네. 예, 예. 조금 전에 따라서 이 실제 사람은 일반 주민 9천 명이었던가요? 6천 명을 체포합니다. 네. 그래요. 그 안에는 뭐 9살, 12살 고령의 노인까지 그거를 보고 있었던 제주도민들은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박진경이 그런 것들은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박진경이를 선임한 이유는 두 가지로 했지 않습니까? 네. 영어를 잘했다. 예. 즉 그러니까 박진경의 이 말했던 것은 박진경이 말이라고 보면 안 되죠. 미국의 생각이라 봐야 되겠죠.
미국 그건 뭐 미군정의 생각이죠. 그거 미군적인 생각이지 그거는 아직 아니요. 패션으로 놓고. 예. 그것은요 그 이후에 밝혀진 문서들하고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박진경이가 들어오면서부터 제주 문제를 좀 더 강경하게 지금까지 태도와는 달리 강경하게 제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그래도 그 여준 사건 10월 19일 전까지 제주의 희생자는 800명 이내였다. 872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김영렬 아니 박진경 연대장이 왔어도 그렇게 무자비한 진압이나 탄압이나 학살이나는 일어나지 않았던 건데 이제 그 사이에 6월 지나서 8월 15일 날 이제 단독 정부가 수립된단 말이에요. 이 단독 정부 수립이 제주에 던지는 왜냐하면 제주 시민들은 남북한 이제 분단을 원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예. 단독 정부가 수립된 것 이후에 제주의 소요 사태가 더 아니 그렇지 그렇진 않습니다. 않아요. 예. 이제 박진경이 그래서 들어오고 이 강경하던 진압이 박진경이가 그의 부하였던 문상길에게 네. 6월 10일 날 암살이 돼버립니다. 암살이 됩니다. 그 사람이 암살이. 계속 진압한 게 아니고 아 그래요. 무슨 박진경이. 이야기냐면 너무 예. 잔혹한 진압과 잔혹한 사람들에 대한 체포가 있게 되니까 아 예. 암살 박진경이 아마 계속 음. 제주에 주둔했다면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있었을 것이라고 아까 제주 사람 30만 명을 다 연구소에서 죽여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네네네. 말했다는. 그래서 이제 박진경이가 6월 암살 18일 날 당합니다. 네. 문상길에게 암살돼 버립니다. 언제요? 며칠 날? 6월 18일 날.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암살되네요. 그렇죠. 예. 이게 한 달 한 달 만에. 한 달 예. 동안에 벌어졌던 행위를 보고 예. 이제 암살이 돼 버리죠. 예. 그리고 들어온 사람이 이제 최경록 연대장이었는데 최경록 연대장부터는 이제부터는 그 강경했던 작전이 좀 변화됩니다. 그렇겠죠. 뭐 좀 전임자가 안정적으로 암살되는데. 진압이 예. 되는데 그래서 당시 기록들을 봐보면 제주 상황은 훨씬 안정적으로 돌아갑니다. 군을 다시 투입할 의무가 없어요. 네. 근데 왜 그럼 군을 투입했을까? 네. 그래서 이제 군을 투입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다시피 10월 11일 날 예. 제주 비상경비사령부를 해체하고 제주 경비사령부를 만들어요. 그럼 아. 이것이 뭐하고 관련되어 있을까? 이게 바로 조금 전에 말했던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예. 1948년 이제 우리가 7월 17일 헌법을 만들었죠. 그렇죠. 헌법을 제정하고 7월 20일 날 국회 선거를 통해서 이승만이 대통령에 되고 예.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섭니다. 그렇죠. 그럼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설 시점에 이제 가면 내각이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 내각을 구성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제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 헌법 초안은 대통령제가 아니었어요. 내각 책임제였어요. 우리나라 헌법 초안은. 근데 예. 17일 날 헌법을 제정했는데 20일 날 이승만이 대통령이 취임을 아니,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17일 날 헌법을 제정하기 전 초안은 내각 책임제였는데 네. 이걸 대통령제로 끝까지 주장한 사람이 이승만이었어요. 그래서 이승만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네. 그러면 대통령제라는 미국식 대통령제는 국무총리가 존재하지 않아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새로운 제도를 하나 만든 것이 바로 국무총리 제도예요. 국무총리제를. 네. 그래서 만들어서 대통령제를 하고 국무총리라는 자리를 하나 신설해서 네. 미국식 대통령제를 하게 돼요. 네. 대통령제를. 그래서 이제 7월 20일 날 국회에서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되죠. 네. 그럼 대통령이 될 때 가장 많이 도와줬던 정당이 한민당이에요. 네. 한국민주당. 네. 김성수를 중심으로 한 한국민주당이 어찌됐든 승낙을 했기 때문에 네. 이거 지금 대통령제로 되고 대통령까지 된 거거든요. 네. 그러면 한민당의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 있었냐면 내각이 많이 들어가죠. 자기들이 내각을 장악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동아일보의 사주인 김성수가 음. 다들 총리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한민당은. 예. 근데 느닷없이 이승만이 총리를 네. 월남한 이윤영이라는 목사를 지명해 버려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한민당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배신당한 거죠. 예. 배신당했죠. 예.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승만이 대통령제로 바꿔주고 대통령까지 만들었는데 이걸 봐요. 그래서 그날 그 대통령을 이윤영으로 지명한 날 바로 한민당이 성명서를 발표해요. 네. 우리는 지금부터 시시비비를 가리는 야당이 되겠다. 예. 이게 지금까지 이승만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정당이 바꿔져 버린 거예요, 지금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섰지만 이승만은 정당적 측면으로 보면 자기의 여당 세력이 없는 거예요. 지지 세력이 없는 거죠. 지지 세력이 없는 거죠. 예. 첫 번째. 두 번째. 예.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 때 예. 101조에가 특수 조항이 하나 들어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 재헌헌법. 101조에. 예, 그게 뭐냐면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한다는 특별법이에요. 그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반민특위. 반민특위법. 예. 반민. 그래서 이승만이 들어서고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니까 국회 소장파들이 바로 이 반민특위법을 성사시켜 버려요. 네. 그럼 반민특위법을 성사시키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승만의 가장 우호 세력이 정당만이고 사회 밖에서는 어떤 세력이 있냐면 지주와 친일했던 세력들이었어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을 이제 이 반민특위법으로 전부 처벌한다 해버리는 거예요. 예.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처하죠. 그러니까 이승만 계속 정권이 이승만이 어려움이 어려움에 어려움이 처하는 계속 거네. 어려움이 예, 처하죠. 예, 예, 세 번째, 이승만의 가장 우호 세력은 누구였습니까? 미군이죠. 미군. 미군정이었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50선거를 통해서 미군정이 철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소장파가 미군 철수해라는 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자기가 지금 이 대통령이 되고 된 데까지 가장 우호 세력이 있던 새 세력이 이게 다 떨어져 나가 버려요. 예. 그럼 여기에 이제 하나 또 문제가 생겨요. 예. 우리가 유엔으로부터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 정부란 걸 인정받으려는 것이 우리의 꿈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맨날 학교 다닐 때 국사책에서 우리가 유엔. 유엔으로부터 유일하게 합법된 정부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합법적 정부를 우리가 인정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로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승만은. 예.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남한 정부가. 남한 정부가. 우리 예. 대한민국 정부가. 예.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겨 있어요. 섬 끝터리에서 아직도 소요가 일어나 있어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엔에서는 이승만에 대한 통치 능력을 검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아직 유엔 정부로도 안 되는 것이고 이게 국내적과 국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1948년 10월이에요. 이승만에게. 그래서 이것을 타개하고 뭔가 출구를 찾기 위해서 이승만이 그렇죠. 10월 11일 날 제주도 그거를 그렇죠, 국군 이제. 조직으로 대체하면서 그렇죠. 진압을 그러니까 들어가. 제주경비사령부를 만들고 제주경비사령부를 만들면서 네네. 군을 파견하면서 저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세계 전쟁사를 봐보면 국내의 어떤 문제들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 하는 전쟁이 엄청 많아요. 그와 거의 유사한 형태 이건 지금 현재. 네. 그래서 이 치안의 문제를 갑작스럽게 군을 투입시키는 작전으로 변경을 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10월 10일 날 기상경비사령부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10월 19일 날 여수에 있었던 제14연대 군대들을 이제 출동시키게 된 거죠. 예. 그러면 그 10월 11일 날 국방경비대 제주경비사령부. 제주경비사령부. 네. 그러면 여기 그 지도자? 그러죠 이제. 거기 그래서 누가 가는 겁니까? 제주경비사령관의 예. 사령관으로는 사령관 그래. 사령관으로는 제5여단 여단장 김상겸 대령이 가게 됩니다. 예, 김상겸 대령. 그럼 여기서 5여단이라는 것은 지금 군대로 말하면 사단이에요. 5사단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네, 사단. 사단. 예. 그러면 이 5사단의 애아 부대는 네. 여수의 14연대, 강주의 4연대, 제주의 9연대예요. 그렇군요. 이 세 개를 갖고 있는 바로 사단이 제5여단이에요. 예. 그래서 이 5여단의 여단장이 제주의 경비사령관으로 가서 제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제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예하 부대인 14연대의 14연대 명령 출동 명령을 출동을 내린 명령이 거죠. 내려진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육군에서 군인들이 별을 달게 되면 가장 가고 싶은 자리가 사단장이에요. 그렇죠. 사단장이 국군의 별이에요. 별. 예.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사단별 움직임입니다. 네. 그래서 14연대가 제주도로 가게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제5여단과 같은 애아 부대로 있었기 때문에 네. 제주도로 이제 출동하게 된 거였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시간 빨리 자, 가죠. 아까 김익렬 대령 이야기, 김익렬 예. 중령 이야기 하다가, 그러니까 구연대 연대장으로 있다가 예. 그 14 4월 연대. 28일 날 예. 대화로 평화 협력을 하려고 했고, 예. 그러나 그것이 이제 5월 1일 오라리 사건으로 사건으로 인해서 책임지고 그리고, 밖으로 이제 육지로 나가죠. 예. 거기에 박진경 대령이 와가지고 엄청난 잔혹한 탄압이 벌어진 가운데 네. 한 달 만에 그 암살당하고. 부하에게서 암살을 당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4.3을 대화로 해결하려고 했던 김익렬 대령이 예. 14연대장으로 와서 네. 저의 상상력입니다. 예. 제주 4.3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를 않았겠냐라는 거죠. 아. 예. 14연대 여수에 있는 그렇죠. 부대한테 그런데 그 48년 10월 11일 날 제주경비사령부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예하 부대인 14연대에 출동 명령을 내렸어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6부 시간에는 그러면 이
사건, 그러니까 14연대가 출동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얘기부터 다음 시간에 진행하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철이 박사님 그다음에 김석 김석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